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이 걱정해야죠. 현재 상승 국면을 암시하는 게 있었으면 25일까지는 그 기대 심리가 계속 증시에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상승 미소의 경제와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명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잘 챙겨보고 있는 또 채널에 또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오시니까 또 나름대로 또 긴장도 되고 네. 또 즐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막 쪽지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험이요? 틀리면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예. 꾸준하게 좋은 인사이트를 잘 제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현재 또 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또 유망한 투자처는 무엇인지 네. 또 대표님께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가 제가 봤을 때 좀 인상 깊거든요. 네. 1996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인데 그렇죠. 그때까지 2006년까지 근 10년간 투자를 해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잃으셨다고 하셨는데 와,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쉬운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가끔 책에도 나오지만 네.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아니면 저 1000만 원 가지고 한다. 그럼 절대 잃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커지게 되면 사실 잠을 못 자게 되는 정도의 큰 돈이 되면 아주 미세한 그 시장 움직임에도 긴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잃게 되는데 그 군중심리에 휩싸이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장애는 제가 96년, 97년에 큰 돈을 그 당시에 연봉이 제가 종금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연봉이 2,400만 원이었었는데 그 당시 우리 거래하는 현대자동차 대리 연봉이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와, 그럼 상당히 상당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4천만 원을 가지고 신용을 2.5배에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야. 와장창 날려먹었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 손실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면 사실 지금 3천만 원과 그 30년 전에 30만 원은 5년 전에 30만 원 차원이 다른 돈이죠. 네. 그 당시 제가 상계동 아파트가 97년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났는데 25평 분양가가 8,100만 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반채값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날렸다가 다시 이제 저를 살려는 게 IT, 나스닥 버블. 한국에도 그 당시에 코스닥 버블이 있었어요. 코스닥 버블이 뭐 인터넷에 I만 들어가면 뭐 상한가 치고 혹시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40, 50대 계시다면 가장 유명한 게 새로운 기술. 인터넷 전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는 주식이 뭐 시총 몇 조까지 가고 한 달 내내 상한가 치고 이런 네.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금융사에 있었으니까 이제 장외 주식을 사서 재미를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만회할 만하니까 다시 이제 나스닥 버블이 커져서 날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2003년 4년경에 이 나스닥 버블이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국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금리를 계속 낮춰주면서 이제 그 결과로 2007년 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가 나타났지만 네. 그 당시에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반전의 기회가 나왔었거든요. 2005년, 6년까지. 네. 그때 이제 계속 돈을 벌다가 더 크게 해보자 그래서 선물 옵션에 손을 댔었죠. 선물 옵션에 손을 댔다가 뭐 책에 나와 있는 결과는 거의 거지가 됐죠. 근데 큰 빚을 내지는 않았고 제가 있었던 아파트를 팔았던 정도니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만약에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다 날렸는데 그걸 다시 갚아야 된다. 이랬으면은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그나마 이제 있던 자산을 정리해서 이렇게 빚을 대충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직업에서 찾으려고 새로운 재기를 노렸던 거죠. 네. 현재 제가 와 있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 투자세에 바뀌게 된 결정적인 뭐 이벤트라든지 이때부터는 약간 내가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96년도 마찬가지고 2000년 나스닥 버블도 마찬가지고 2006년, 7년, 5, 6 뭐 이렇게도 사실 미국 경제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 경제에 관심이 없었고 뭐 독서를 하더라도 뭐
뻔한 내용의 책들. 그리고 해외가 무슨 상관이냐, 한국만 잘 내면 된다. 시장이 무슨 상관이냐, 내 종목만 오르면 된다. 그렇죠. 아주 초보적인,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2005년, 6년도에 크게 날려가면서 왜 이러지 보니까 결국 미국 시장하고 철저하게 연관이 돼 있었죠. 2005년, 6년도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모바일 인터넷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사실 한정된 그 신분이나 직장에서만 사용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접근하다 보니까 해외 블로거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거의 시차를 하루 이틀 상간에 한국 시장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 경제가 더 개방 경제로 이제 WTO도 나오고 하면서 밀접하게 미국 자본에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남으려면 다른 건 필요 없다. 미국이 오르면 당연히 한국이 올랐고 맞아요. 미국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에서 보시겠지만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별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100%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데 그게 한국 시장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통화량, 전 세계에 흘러다니는 돈의 양이 투자를 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장이 있다면 가장 큰 돈은 결국 달러 기반일 것이고 그 돈의 움직임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 결국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독서뿐만 아니라 해외 블로그, 해외 신문들을 계속 봤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제 해외 유료 원련들을 제가 10개 정도 계속 하거든요. 매일 새벽에 그걸 이렇게. 근데 10개를 다 언제 보나 하지만 결국 동일한 뉴스를 가지고 해석 관점의 차이가 좀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동일한 뉴스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 분석하는지를 제가 보고 거기서 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전후는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은 이제 뭐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테마군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에도 여지없이 그냥 이런 그 같은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그의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2019년 본격적으로 투자는 2018년 12월에 그 당시 파월 의장의 오토파일럿이라는 발언 때문에 한 달 만에 순식간에 S&P 500 인덱스가 약 20% 넘게 빠진 때가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제 방송을 찾아보면 2018년 12월 26일인가 그때 토마스 선생님 대화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나는 지금 미국 주식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부터 미국 주식을 사서 수익이 꽤 많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좀 금액을 늘리다가 팬데믹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팬데믹 당시에 평가손이 마이너스 55%였지만 뭐 그때는 다 누구나 동일했죠. 근데 맞아요. 네. 그때도 제 방송을 보면 저는 기억하는 게 2020년 3월 23일을 보면 바닥은 쳤다.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주가는 올랐고 저도 팔지 않고 버티면서 금액을 계속 늘려가면서 초과 수익을 냈던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았던 거라고 보고요. 현재 평가손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제 전체 계좌에 마이너스 17% 정도 평가손을 내고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 방송 제가 뭐 보셨듯이 이제 강력한 그 하반기 랠리도 예상하고 있고 제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결국 시장이 움직이면 종목은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시차를 조금 두길 뿐이지 결국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좀 예전에 손실을 보다가 그 위에는 꾸준히 초과 수익을 내신 비결이 보니까 이 매크로라든지 이 경제 맞습니다. 상황이라든지 가장 큰 그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잘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잘 나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매크로 이슈잖아요. 그렇죠. 41년 만에 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니까 이게 사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은근히 많은데 맞습니다. 움직이지가 않고 그냥 뭐 미국장 오르면 오르고 또 빠지면 빠지고 계속 이러한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한 20년 동안은 거의 잠잠했다가 최근에 확 올라온 계기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자산 가격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 뜻을 제대로 정의를 해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나 인플레이션이 뭔지가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뜻이 뭐냐면 제가 화면에 잠깐 가져왔는데 통화량이 급증하여 그 결과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페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항상 매년 2%의 물가 상승률을 가져갑니다. 2%라는 뭐냐면 2%씩 계속
통화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실 4년, 일반적으로 4년이잖아요. 뭐 대통령의 경우 5년도 있지만 네. 4년에 한정된 임기 안에 재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껴야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량 증가를 좀 의도적으로 부추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2020년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게 통화량 증가로 일어났고 그 결과로 다양한 곳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 대 CPI를 연결한 CPI가 우리가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를 통상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통화량 증가율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검정색, 네. 그다음에 붉은색이 CPI,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보시면 저 화살표 보이시는 데가 2021년 1월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26.89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자, 팬데믹 이후 정확하게 만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돈을 저렇게 부어버렸어요. 그렇으면 당연히 통화량 증가율이 저렇게 올라갔고 그 여파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붉은색 CPI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셔야 될 게 지금 가운데의 파란색이 뭐냐? 지난 40년간 미국의 장기 평균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저게 몇이냐? 7.22%입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통화량 증가율, 이게 6월 통화량 증가율이 7월 네 번째 주 화요일에 발표된 겁니다. 네. 그때 5.9%를 기록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는 정치인이든 무슨 역할, 어떤 가령 서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하고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스닥 버블이 생기면 급격하게 통화량이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통화량 증가율이 축소되는 것은 돈을 갚거나 파산자가 늘어날 경우에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히 축소됩니다. 그럼 미국 연준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결국 돈을 자기들이 먼저 뿌려줍니다. 왜? 돈이 필요한 시기에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나요? 빌려주지 않죠. 회수하기 바쁘거든요. 왜?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결국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내 거부터 챙기는 게 은행이거든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연준이나 정부는 재정 지출과 통화 정책에 의해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시장에 뿌려줍니다. 그 결과로 2021년 2월에 통화량 증가율이 26.89를 기록했고, 그런데 순식간에 저게 1년 좀 넘은 기간에 통화량 증가율이 5.9%로 순식간에 장기 평균 증가율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물가도 어떻게 될까요? 시차를 두고 내려오겠네요. 당연히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저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물가지수 산정 방식 뒤에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죠. 그걸 보고 7월이나 8월 정도면 물가는 잡힌다. 그걸 이제 그 판단 아래 주식시장은 당연히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축소한 거였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면 유동성 더 이상 축소할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장기 통화량 평균 증가율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저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더 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일환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그것도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추진하다가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자 완전히 뒤로 빠져 있다가 왜 이번 달에 가지고 나왔느냐. 물가가 잡혔다는 자기네들이 확신이 없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다시 물가가 올라가면 표 떨어지는데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 감히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게 이제 제가 상승미소 대표님 그 채널을 보다 보니까 7월 달부터 반등 장세가 올 것이다. 한 달 전에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반등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피크아웃을 찍었다. 이제 앞으로 둔화될 일만 남았다. 이제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네요.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은 찍었는데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플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나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내려왔지만 주거비,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서 인플레가 빨리 안 잡힐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사실 주거비가 그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농담으로 김치찌개가 10,000원에서 20,000원 됐다고 했는데 사실 김치찌개 값이 10,000원 정도는 합니다. 비싼 데에서. 근데 그게 50,000원, 100,000원 될 수 있을까요? 단기간 내에 불가능하겠죠. 한 10년 내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원화가 똥값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원화가 똥값이 되면. 자, 미국의 연준, 제가 투자의 감각 책에서도 계속 그 점을 강조하고 계속 그 이야기로 끌고 가는데 네. 미국의 연준이 미국 경제를 때려잡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미국 경제를 잘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기관입니까? 후자죠. 네.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굳이 미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 게 연준이 아닙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면 그 이후에는 다시 경제를 원활하도록 금리를 낮추든 이 융통 다시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냐? 간단합니다. 10,000원짜리 김치찌개가 20,000원 되고 내년에 40,000원 되면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왜? 기하급수적으로 가서 이 얘기는 뭐죠? 돈보다는 물건이 더 귀해지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면 똑똑한 사람이 맨 먼저 뭐 하냐? 은행 가서 돈을 빌리죠. 빌린 돈으로 뭘 할까요? 아무거나 삽니다. 돈을 버리고 물건을 사는데 경제가 돌아갈까요? 경제는 거래입니다. 사고 파는 거의 행위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내일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누가 물건을 팔까요? 팔지 않죠. 그래서 그런 나라가 현재 지구상에는 짐바브웨가 있죠. 네. 그런 나라는 돈이 통용되지 않죠. 차라리 담배 한 가치가 돈 한 트럭보다 더 가치 있게 합니다. 왜? 내일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니까. 즉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한다는 건 표면이고 진짜 중앙은행이 관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화폐 가치입니다. 즉 10,000원, 20,000원, 40,000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화폐를 다 버리고 누가 한국에 와서 돈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를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강대국의 첫 번째 조건인 달러와 가치 이걸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왜? 통화량 증가율이 저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모든 원자재 가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축소 장치로 인해서 잡혔다. 그러면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돌아가야죠. 그 과정을 조금만 이해하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통화량 증가율의 순식간에 이렇게 장기 평균 증가율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황은 거의 다 끝나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뭐 렌트비 같은 이런 인플레 우려 요인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보여드린 표 거기에서 통화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꺾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가속시켜서 뭔가 또 연준에서 강력한 뭔가 금리 인상 스탠스를 내비치게 하면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제가 뜻부터 제대로 정의해보자라고 했던 건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사전에 찾으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여 그 결과로 물가가 올랐다면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장기 평균 증가율 통화량 증가율이 7%였던 이 나라가 26%까지 갔다면 모든 물가가 알아서 시찰로 다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통화량 증가율이 장기 평균보다 내려왔고 이게 6월 25일 날 한 거라면 7월 달에 금리 두 번 0.75%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8월 네 번째 주 화요일에 발표한 통화량 증가율은 저보다 더 떨어집니다. 물가는 자연적으로 그에 의해서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렌트비든 주거비든 뭐 미국에서 파는 치킨 값이든 결국 다 그렇게 따라가게 돈이 귀해지는데 그걸 누가 지출을 할 것이며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자연적으로 알아서 낮춰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연준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인플레 리스크는 이제 시장에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8월 12일에 CPI가 발표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연간 8.5%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9.3% 제가 얼핏 정확한 숫자는 9%대 나왔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주목해야 되는 게 월간입니다. 월간 CPI 상승률은 마이너스 0.045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월간 PPI 6월 대비 7월은 마이너스 0.5%가 나왔습니다. 자, 연간 CPI는 작년 7월과 올해 7월 이 1년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월간 CPI는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해서 이걸 곱하기 12 하면 1년 후에 CP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PPI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렸고 CPI도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온 건 인플레이션이지만 경제는 앞으로 미래지 과거에 얽매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는 인플레이션 앞으로 의미 없다. 그 방송도 일주일이다 또 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댓글에 뭐. 그런데 실제로 마이너스 났어요. 월간에. 네. 왜? 통화량 증가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축소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건 점쟁이도 필요 없고요. 수정부수도 필요 없어요. 그냥 통화량 증가율 대 물가 상승. 이 부분의 연관성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겁나느냐.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은 또 알면서 너만 아는데 다른 사람 몰라서 그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가령 타워 같은 데 보면 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투명유리. 네. 투명유리 안 떨어지는 거 다 알죠? 그렇죠. 근데 겁 안 나나요? 약간 좀 불안하죠. 그리고 무섭죠. 겁나죠. 사람들 보이면. 똑바로 못 걷습니다. 맞아요. 네. 왜 그럴까? 아니, 뇌는 그런 겁니다. 안다고 해서 인간이 진화적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군중심리라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이제 소득 공부도 놀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좋아진다고 하면 클릭 별로 안 합니다. 어려워진다, 망한다. 네. 그래서 단어를 잘 보세요. 폭락, 급락, 네. 1% 떨어져도 폭락, 2% 떨어져도 폭락. 그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또 공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더 경도된다고 하나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반등 추세가 사실 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약간 베어마켓 랠리를 주장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3분기 때는 뭐 사실 2분기까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할 것이다. 하지만 4분기에 약간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재차 폭락을 할 것이다. 라는 뷰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주식 투자하는데 연초에 보면 증권회사들이 상고 하전이 뭐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가장 쓸데기 없는 짓입니다. 4분기에 오른다 내리는데 뭐하러 지금 걱정합니까? 그건 4분기 직전이나 한 달 전에 가서 미리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는 현재의 지수, 현재의 가격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누구나 떨어질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되고요. 주식 투자는 너 옳고 누구나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되 그 다음날 시장이 너 맞았어 틀렸어를 결정해 줍니다. 제가 옳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 다음날 지수로서 증명을 해주죠. 그러면 틀렸으면 내 예측한 게 틀렸다 그러면 바로 대응을 해요. 즉 그게 투자의 기본은 예측과 대응 시스템인데 4분기에 떨어지는 순간적으로 자고일에 했더니 대폭락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어느 분이 가령 골드만삭스가 7월 13일에 리포트를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하반기에 유가가 다시 폭등해서 주식시장 떨어질 수 있다. 맞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걸 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돼 이러는데 자, 현재 유가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 WTI 텍사스 중진료 기준으로 87달러입니다. 네. 자고 일어났더니 100달러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통상적으로 2, 3% 이내에서 등락이 다니는데 정말 골드만삭스의 그 예측이 맞는다 그러면 최소한 국제 유가가 100달러 근처에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 그때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고 일어났다고 80달러, 100달러 될 일은 없는 것이고 왜 주식이 올라가고 있느냐? 왜 치수가 올라가고 있느냐?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게 맞게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올라가는 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야지 올라가는 장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찾으면 맨날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최근에 그렇게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주신 인플레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그런 부분 말고 또 있을까요? 자, 이제 네. 먼저 아까 이제 화면 하나 보시면 이게 네. 인플레이션 나옵니다. 제가 7월 달에 방송에서도 클리브랜드 홈페이지에 보면 인플레이션 나우 예측치가 나와 있다. 네. 근데 월간 상승이 그 당시에 0.26이었어요. 그럼 0.26에 12 곱하면 4%도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떨어진다고 예상했는데 클리브랜드 홈페이지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3분기 CPI 나우캐스팅을 했는데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예상 CPI를 지금 6.08%로 놔뒀습니다. 지난달 CPI 8월 10일 발표한 게 CPI가 8.5%였어요. 네.
근데 3분기를 이제 3분기 7, 8, 9, 3개월인데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여기에서 예상치는 6.08. 그다음에 코어 PC 즉 PC 소비자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 지수는 4.84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다고 이미 페드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의 클리브랜드 페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볼커 시대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 80년대 82년까지의 볼커 전 돌아가신 볼커 전 의장께서 미국 기준금리를 20% 넘게 올린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서 좀 찾아봐도 상당히 그 의미하는 거 현재 상승 국면을 암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7월 18일에 이걸 가지고 걱정 말라 경기 그 주식시장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82년 8월입니다. 8월에 페드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CPI가 6%입니다. 네. 즉 클리브랜드 홈피에서 지금 3분기 CPI를 6%로 보고 있어요. 볼커 시대 우리가 지금 현재 2022년 팬데믹 이후의 물가 상승률이 볼커 시대와 비교할 정도로 강력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CPI가 6%였을 때 금리 인상 중단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 중단 8월부터 중단했는데 두 달 전 6월부터 증시는 급증을 했습니다. 즉 2년 6개월 동안 지수 마이너스 27% S&P 500 인덱스가 27% 빠졌는데 회복하는 데는 딱 4개월 걸렸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빠진 데보다 오른 데 훨씬 빨리 올랐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왔냐? 빠졌던 그 원인 페드의 유동성 흡수가 다 끝났고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니까 유동성 다시 부여해버리는 거죠. 증시는 항상 먼저 지금 경기 침체한데 왜 오르지? 그게 아닙니다. 6개월 후를 보는 겁니다. 1년 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미국 경제가 6% 우리가 보면 페드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데 여기서 왜 6%에서 중단했을까? 그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10몇 % 올라가던 CPI가 통화량 증가율이 내려오니까 알아서 떨어지는 거죠. 이 추세가 이미 겨울이 됐는데 뭐 가을을 걱정합니까? 이제는 겨울 점점 겨울이 돼가는 거죠. 네네. 그거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뭐 기름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조차 사실 모든 거 디스인플레이션이 무슨 플레이션 정말 많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그건 그냥 인플레이션을 다 속이기 위한 일종의 언어적인 장난일 뿐이고 모든 가격은 항상 돈이 많아지면 올라갑니다. 자, 러시아가 전쟁을 끝나서 석유값이 떨어졌나요? 아니죠. 러시아가 유럽에 석유를 수출 재개해서 지금 석유가격이 떨어졌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왜 또 달라진 건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 멈출 거라 이거밖에 없어요. 즉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핑계 변명거리는 항상 통화량 이 증가율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통화량 증가율을 시장을 관통하는 추적 수단으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사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앞으로 9월에서는 한 0.5%포인트 올리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완화된 스탠스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0.25씩 두 번 올려 끝낼 것이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금리 인상의 그런 뭐 기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지난 2018년 이게 S&P 500 인덱스 일간 차트입니다. 왼쪽 끝이 2018년 10월 채권 금리가 3%,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3% 넘었던 시점이고 네. 맨 끝마기 12월 31일입니다. 약 1년 3개월간의 S&P 500 인덱스 차트입니다. 2018년 10월, 그러니까 9월 FOMC에서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12월에 FOMC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당시 파월 의장이 FOMC 끝나면 점도표가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연준의 보드 멤버 이사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점을 찍기 위해서 점도표입니다. 자, 2019년 12월에 금리를 인상을 해서 현재 수준의 2.25, 2.5%가 현재 수준이 됐고 그때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2019년 연말 기준금리는 3.5%였습니다. 점도표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끝나고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너 의장님 내년에도 점도표를 3.5%까지 계속 올릴 겁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오토파일럿이다 그랬습니다. 오토파일럿, 비행 조종사들이 어느 수준이 되면 오토파일럿 맞춰놓고 그냥 쉬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동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금리가 3.5% 거야 이런 의미를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S&P 500이니까 순식간에 20%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1월 11일 날 파월 의장이 놀라가지고 그때 1월 10일 아마 토요일인가 됐을 텐데 금요일인가 지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 지표를 기다리면서 좀 지켜봅시다.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면 금리 인상 안 할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월과 3월 FOMC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점도표가 망고의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일 뿐이에요.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못 올립니다. 즉 이미 최근에 나온 웬만한 미국의 큰 기업들은 사람 대규모로 자른다. 오늘 새벽에도 나왔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 물가가 잡히면 금리가 미국 경제를 죽이려고 금리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월간 상승률, CPI나 PPI만 보면 디플레이션이 들어와 버렸나. 이게 8월에도 똑같이 마이너스다? 금리 인상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이 아니라 다시 패드 풋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저는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전망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또 중간중간마다 발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있잖아요. 네. 뭐 가깝게는 잭슨홀 미팅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9월 FOMC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11월 달 또 FOMC도 있고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를 약간 겪으면서 약간 스탠스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시장이 왜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6월 16일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느냐. 즉 투자자라면 전문가 말보다 가격을 믿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주가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일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죠. 내가 모르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으면 주가는 계속 이미 떨어지고 있고 가격이 반영되고 있고 반대로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호재 땅 터지면 거래량 터트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뒤에 기다리는 호재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 기대 심리는 뭐고 있어요, 지금? 지수를 지난 7개월간 하락시킨 요인이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승하는 게 뭐냐? 이에 대한 기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잭슨홀 8월 25일이죠. 네.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라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완화된 지표 충분히 확인했다. 이 정도만 발언만 나와도 바로 넘어가죠. 이제 금리 멈추겠다. 이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8월 25일 잭슨홀에 대한 기대 심리도 이제부터 반영돼서 지수가 뭐 날마다 매일매일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떨어진다 해도 큰 아주 뭐 폭락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25일까지는 그 기대 심리가 계속 증시에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벤트가 있기 전에 기대 심리로 오면 이벤트가 있는 날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벤트가 있는데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벤트가 시장이 원하는 바람을 줬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 랠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8월 25일까지 잭슨홀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기대 심리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9월 20일까지 FOMC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8월 25일까지 증시가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찌뜻미지근하다 그러면 그 발언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확실히 그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오를 만한 이유를 그런 걸 찾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최근에 또 나와서 이제 뭐 더 폭락한다, 한 번 더 고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너무 또 맹신하지 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을 즐기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 판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투자의 감각 책에 보면 달러화 인덱스를 무척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느 분들은 달러화 인덱스 안에 유로와 파운드와 뭐 등등 이 기초 동안 이 통화의 그 뭐 하락세 때문에 달러 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좀 반대로 보는 게 인플레이션이 뭐죠? 통화량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석유라도 사고 이것저것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패드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 가서 석유도 사고 집도 사고 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잡는 방법은 여기에서 돈을 뺏어버리면 되거든요. 그 뺏는 방법이 뭐죠?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게 된 인플레이션 잡는데 또 황당한 일이 벌써는 뭐냐면 전 세계 흘러다니는 돈이 약 70%가 미국 돈 달러입니다. 미국 은행이 대출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석유도 사고 뭐 다 사서 올렸는데 이걸 빼려면은 대출 받은 거 회수하는 거죠. 그럼 회수하려고 그랬더니 달러로 빌린 데는 뭘로 갚아야 돼요? 달러 갚아야죠. 달러로 갚아야죠. 네. 자, 모든 대출에는 이자가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갚으려면. 네. 그게 달러 강세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갚은 돈 다 갚아버린 거죠. 갚았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했던 석유 가격, 원자재 가격에서 다 파서 은행에 줬다는 얘기죠.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와 강세가 약화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거나 어느 정도 하락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 걱정할 일은 없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8월 10일 날 CPI 9.2% 나온 날, 7월 10일이군요. 7월 15일. 그때 그 당일날 달러와 인덱스 110 조금만 109.98 딱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고 결국은 달러와 인덱스 추이 이런 것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막연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할 거야 이런 것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차라리 그 주변 변수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표, 달러와 인덱스니 금값이니 뭐 채권금리 이런 걸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어떤 주식이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술주들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학개미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그 미국 빅테크 주식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1월 20일경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이스북이 틱톡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이 그날 22% 폭락한 날입니다. 즉 페이스북, 우리가 말이 페이스북이지 페이스북 현재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6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년 동안 베트남이 경제로 벌어들이는 거래 총액 GDP라고 하는 GDP가 약 4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이 회사가 미국에서도 거의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졌습니다. 이 회사가 22% 빠져버렸어요. 자, 어느 곳이든 돈이 많은 곳에서 10% 빠지는 것과 돈이 적은 곳에서 10% 빠지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많은 곳에서 빠지는 것은 좀 빠지나 보다 하는데 많은 곳에서 돈이 20% 큰 기업에서 20% 빠졌다는 얘기는 본격적인 하락장을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그걸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도 반성을 했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투자의 감각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게 장의 하락의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거의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맞아왔거든요. 그 이유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이 모이는 것은 당연히 빅테크가 가장 큰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돈이 차지하는 게 스몰캡 허접한 우리말로 하면 좀 개잡주들이죠. 죄송한데 근데 미국 주식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그런 개잡주, 최고의 성장주로 이미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돈이 조금만 빠져도 폭락이 가고 이곳에서 폭락하게 되면 돈이 순서대로 빠지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거꾸로 채워지죠. 빅테크부터. 그래서 빅테크가 최근 한 2달 동안 많이 올랐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약 30% 올랐어요. NDX 같은 경우도 뭐 200일 이동평균線거의 다 왔으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면 이 물이 이제는 스몰캡으로 가겠죠. 스몰캡으로 가고 마지막의 순서로 이제 다시 코인들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 순서대로 가니까 NDX가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시장을 리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측한 대로 FOMC까지 조정 상세가 온다면 그때는 지수는 좀 등락을 거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들이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이 좀 수익을 크게 갖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빅테크 당연히 좋죠. 안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것보다 주식 투자자는 항상 초과 수익이잖아요. 내 친구보다 내가 좀 더 빨리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200일 이동 평균선이 왔다 그러면 빅테크보다는 이제 좀 더 약간 내려가는 상위 100 종목이 아니라 상위 200 종목, 300 종목으로 좀 스몰캡 위주로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세계에서 2023년 투자 아이디어로 네. KT와 현대차, 기아 이런 주식들을 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책에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에 한 달 팔고 말이 아니기 때문에 2, 4년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덜 위험하면서 그다음에 덜 위험하다는 얘기는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이 되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배당이 좋으면서 그다음에 향후 장기 성장성이 괜찮은 종목으로 꽂았던 거고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현대차 조금 가지고 있긴 했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개별 종목 위주로 합니다. 그러세요? 초과 수익 내려면 개별 종목을 해야죠. 그래서 매크로를 분석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약간 그거에 맞춰서 하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개별 종목 많이 하시는군요. 종목으로 합니다. 즉 매크로를 분석해서 사실 지난 4월 달 방송 보면요. 제 유튜브 방송 보면 5월 폭락장에 대비하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방송도 했습니다. 네. 근데 3월, 4월 이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끊임없이 현금화를 강조했지만 제가 5월 FOMC 끝나면 회복될 줄 알고 너무 빠르게 사실 이제는 되겠다 했는데 그게 2달이 더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달간 방송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손절매하지 마라. 2달 동안 제 방송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방송이었고 근데 희망을 준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이 올라가려면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그 매수세가 7월부터 들어올 것이다 보고 이제 방송을 바꿨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온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 빅테크 위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개별 종목 싸움이거든요. 개별 종목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 그러면 최근에 어쩔 수 없이 2, 3년 팔아야 되니까 안정적인 위주로 하되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개별 종목, 좋은 개별 종목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T랑 현대차, 기아 뭐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거잖아요. 약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안정적이고 배당. 근데 추가적으로 어차피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성장성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T 같은 경우는 통신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신회사 그러면 인구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화기를 많이 간다고 한들 대포폰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한 사람이 몇 대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구가 줄면 휴대전화 사용자, 위성전화 사용자가 줄죠. 그래서 KT 주가가 오랫동안 거의 남들 다 올라가는데도 회복을 못 했었는데 반전의 기회가 생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KT가 요새 식당 가면 요새 서빙 로봇 있잖아요. 네. 요새 광고 보면 KT가 또 병원에서 뭐 청정 무슨 소독하고 다닌다고 방역하는 그런 로봇이 있잖아요. 맞아요. 봤어요. 광고. 네. 그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아이패드 한 대씩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로봇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통신하는 겁니다. 서버와. 전화기 한 대가 여기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서 지정된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통신 요금 누군가 냅니다. 그러면 이런 로봇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KT는 이 로봇 임대료도 받지만 통신 요금도 받아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괜찮네요.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요새 KT AI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받아주고 주문 대신 받아주고. 네네. 그게 뭡니까? 다 사람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대체하는데 KT에서 AI 일종의 렌탈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자, 사람을 대체하는 이 기술들, 이런 서비스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KT. 그런데 기본적으로 KT는 유선전화 요금, 무선전화 요금이 크게 전쟁이라서 수백만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배당률이 좋아요. 배당을 지금 현재 약 37,000원 하는데 작년으로 1,950원 했습니다, 주당. 그럼 1년에 은행이자가 몇 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4만원짜리 주식이 배당 2,000원 한 거예요. 수익률이 5%입니다. 5% 은행이자 있으면 그거 하셔도 되는데 KT 가지고 있어도 그냥 5%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노후재비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무인화, 그 다음에 로봇, 이건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KT가 충분히 앞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성장주로서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도 뉴스에 현대차가 세계 3위 뭐 전기차 업체가 됐다고 나왔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인 이유 8천억 달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 다 합쳐도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네. 근데 왜 데이터 회사죠? 데이터. 테슬라는 지금 현재 OTA라고 오버 더 에어라 해가지고 무선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냥 구독 서비스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오토파일럿, 실제 오토파일럿, 아까 네네. 파워를 자기가 아니라 네.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 같은 경우 월 네. 뭐 가령 50만 원, 100만 원, 완전히 구독하려면 뭐 1만 몇천 달러 이렇게 주고 사면 되는데 그걸 한다는 거죠. 즉 자율주행이 되면 전기차에 기반은 광 케이블 네트워크고 그게 자율주행 네트워크가 되면 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인터넷하고 게임하겠죠. 쇼핑도 하고. 네네. 그러면 차 안에서 지금이야 스마트폰 보지만 그게 구현이 되면 누가 스마트폰 보겠나요? 차 안에 모니터 놓고 차량에서 해야죠.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현재 한국에 약 3천만 대의 차량인데 결국 지금 70%가 현대차예요. 언젠가는 전기차로 다 바뀔 텐데 그럼 70%가 현대차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사물 인터넷이 자율주행이 돼버리면 현대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인터넷 하는데 그럼 현대차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왜? 현대차 모니터 안에 구글을 들어가려면 구글이 돈을 내야죠. 현대차에. 네. 지금 현재 구글 폰에 아니면 그 애플 폰에 구글에 검색 엔진을 달기 위해 얼마나 돈을 많이 냅니까? 그거 동일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차 네트워크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현대차도 배당이 꽤 좋습니다. 현재 주가가 20만 원 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당이 2.5%, 뭐 3%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배당도 괜찮고 그다음에 향후 성장성도 좋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꾸준히 뭐 어린아이들 용돈을 가지고 사거나 주식 투자에 정말 매일매일 할 수 없는 직장인들이라면 저는 그냥 월급 타듯이 계속 월급 타는 날마다 조금씩 사는 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추천했던 거죠. KT 같은 경우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왜냐하면 네. 증시에서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너무 안 주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자산주 내지는 그냥 경기 방어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 로봇 서비스가 잘 정말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멀티플만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성장성을 진짜 뭐 가령 성장주로 대표적인 걸 가령 카카오처럼 순식간에 매출이 이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노령화가 되면 이런 AI 로봇 서비스는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장사하는 분들이 힘드시는데 네. 그럼 KT 역할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국내 주식에서 뭐 괜찮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을 꼽으라면은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외에 KT나 현대, 기아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좀 반대로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좀 약간 이들 기업에 비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앞으로 반도체는 영원히 더 늘어나겠죠, 사용. 그다음에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뭐 독보를 유치. 그래서 삼성전자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크게 4개 사업부잖아요. 가령 가전, 네. 그다음에 단말기, 그다음에 메모리, 네. 그다음에 비메모리 크게 4개 사업인데요. 근데 메모리가 돈을 벌어서 다른 구조를 이렇게 도와주는 구조인데 비메모리는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전이나 통신 쪽은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빚 좋은 개살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4개 사업부로 나눠버렸다. 그러면 메모리는 현재보다 밸류에이션이 월등히 높게 받으면서 주가를 리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가 무척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분리될 경우에는 차입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통신이나 이 가전 사업 부분은 분사가 되겠죠. 네, 수익성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이런 그 기형적인 4대 구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앨런 장관이 한국에 와서 치포 동맹 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중국이 저도 뭐 사실 우리 역사에서 일본 놈 다음으로 놈이 방송 영화 같은 소리인데 일본 사람들 다음으로 싫어하는 민족이 또 중국 아닙니까? 왜 지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당해왔습니까? 맞아요. 한국이. 네.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한국이 되게 비슷한 게 결국 일본과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도 그 베트남이거든요. 네. 베트남은 이제 당나라까지 사실 중국에 복속돼 있다가 당나라 이후에 독립을 하면서 그 이후에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한 번도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근데 한국은 중국하고 항상 있으면서 끊임없이 당했죠. 당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우리는 또 미국의 우산 속에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또 쉽지도 않고 달러와 헤게모니 안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무역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25%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메모리, 랜드, 하이닉스, 랜드 다 중국에 공장이 있고 그 중국에 왜 공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수요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치포 동맹이나 니네 다 빠져라.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라.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공장을 놓고 도망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 공장을 놓고 나온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중국에 팔 만큼 대체 수요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인도가 그만큼 나설 일도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거죠. 근데 시장은 악재보다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치포 동맹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상승의 한계가 어느 정도 현재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오늘 16일에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 강세를 좀 이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만 제거된다면 뭐 과거 1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이 되는 그 비중만큼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주식이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이제 반등하면서 또 빅테크 주식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점 대비 좀 많이 반등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카카오는 한 번도 주식을 매매해 본 적이 없어서 카카오는 제외를 하고 네. 네이버는 제가 몇 번 말말을 해봤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좀 유추해 보면 작년에 카카오 주식이 많이 올랐던 게 자회사 상장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뭐 카카오 뱅크 상장하면서 카카오가 그 효과로 뭐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주주한테 좋았던 거지 소액주주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네. 왜? 밸류에이션이 가치가 빠져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빅테크와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의 빅테크하고는 다른 게 미국의 구글이 유튜브 따로 떼서 상장하던가요? 안 하죠. 그냥 그 안에서 구글이 먼저 상장하면 그 안에 사업부는 그대로 수익에 통합돼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떼어나와서 60조에서 떨어져 나왔더니 여기가 100조 회사 됐고 LG화학 기준 주주는 뭐였냐 이거죠. 개털된 거거든요. 네. 누가 이익이냐? 대주주. 왜? 대주주는 여기도 대주주, 여기도 대주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났죠. 근데 기존 주주는 마이너스가 났죠. 가지고 있다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물적 분할은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인적 분할만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떨어져 나면 둘 다 상정시키고 기존 주주한테도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대주주와 상관없이.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물적 분할해가지고 대주주만 배쳐오고 개인 주주들은 개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등등 최근에 카카오 엔터 어쩌고 하는데 말이 쏙 들어갔잖아요. 왜? 기존 주주들한테 물먹이는 행위다 이건. 차라리 합병해서 그냥 그 회사를 가야죠. 걔네들끼리 우리 사주 제대로 하든 뭘 하든지 해야지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상장한다는 게 과거에는 도움이 다 됐지만 이제는 속지 않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페토트에 얼마나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까? 이 회사들을 상장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든지 그냥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그냥 그대로 현재 하더라도 인적 분할한다. 이런 공식이 나와줘야 주가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반등 국면에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ETF가 알아서 그 인덱스 펀드들 들어올 테니까. 하지만 초과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밸류에이션 희석화되는 그 자회사 상장 이런 위험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참 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약간 좀 반등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 화학에서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오기 직전에는 자회사 상장이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회사 상장 가능성이 다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전에는 자회사 상장을 호재로 봤으면 그냥 호재로 보면 되는 건데 이제는 호재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적에서 투자엔 경제적 창의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제적 창의력이 무엇인지 여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적 창의력은 가령 거시경제를 보는 데의 창의력, 종목을 선정하는 데 창의력, 내 종목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추론하는 창의력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력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목차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이제 거시경제 창의력이 뭐냐면 핵심이 그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누가 너 책의 주제가 뭐냐 그래서 가격을 믿어라 그게 주제다 그랬습니다. 즉 얼마를 가질 것까지 이게 언제 이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 주가만 보면 주가가 오르고 내릴지는 내가 모르는 사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뉴스에 나왔던 모든 것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 내일부터의 가격은 내가 모르는 일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이 회사의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가격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떤 주식이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갑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 회사에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이유도 없이 올라가니까 떨어질까? 이건 하수예요. 올라가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를 찾아내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근데 상상력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 보고서를 보고도 신문을 보고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달란트 TV에 왔으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다른 쪽 방송에서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개별 종목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현재 두 가지 종목을 이제 포지션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코오릉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릉 생명과학. 왜 그러면 이게 어떤 면 코오릉 생명과학이 최근 2달 동안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고 주가도 3만 원 저점에서 오늘 4만 아마 아까 보니까 4만 1,000원 정도 40% 가까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네이버 종통에는 보면 티슈진의 그러니까 코오릉 티슈진 인보사 문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인보사 문제 때문에 티슈진이 거래 정지가 당했고 티슈진의 1대 주주는 주코오릉이고 2대 주주가 코오릉 생명과학입니다. 근데 티슈진은 미국에서 임상 실험하고 개발하는 회사고 이 관련한 모든 영업권 판매권은 코오릉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이 티슈진이 8월 31일 이번 달 말이 개선기간 종료이기 때문에 9월 초에 상장이든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적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회사에 잘 몰라도 내일 모레 개선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가가 계속 오른다.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오를까를 추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오를까? 혹시 내가 모르는 개선기간에 대한 기대 심리일까? 외국인이 계속 산다는 얘기는 혹시 인보사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임상과 관련 좋은 소식이 있는 건 아닐까? 추론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티슈진의 지분을 코오릉 생명과학이 거래 정지되면서 상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3,300억 자산가치 상각해버렸습니다. 자, 상각이 끝난 이 티슈진이 살아난다면 다시 3,300억이 자산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렇죠. 죽어도 지금 뭐 어쩌니까 3,300억 이미 다 상각됐는데 꽃놀이패죠. 이거 가능성이 높은 거다. 그리고 그러면 인보사가 왜 의약품 폐지가 됐는지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미국에서 임상 3상에서 잘못된 실험 데이터 때문이었어요. 그걸 결과를 한국에서는 모두들이 다 의약품 취소하고 뭐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1년 있다가 다시 살려냈어요. 임상 니네 실수 인정 괜찮아 그래도 임상 다시 실시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 관절 인공관절 이 부분에서인데 작년에는 이게 고관절의 적응증까지 인정해서 임상 1상 면제받고 2상으로 직행했어요. 과거보다 더 좋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도 최근에 주피터에서 7천억에 팔았고 인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소송 중에 하나가 7월 6일 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또 코오릉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구비 든 거 돌려달라 했는데 법원이 고등법원이 땅땅땅 이거
사기 아니다. 어. 최선을 다했고 인정할 만하다 해서 손을 들어줬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코오롱 관련 소송 여러 가지 있는데 대법원에서 가장 먼저 이게 무죄가 돼버렸으면 어차피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2심까지 이겼다면 3심 대법원에서는 주로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소송들은 전부 다 다르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아, 그쵸. 하나 대법원 다른 나라 법원이 아닌 이상 대법원 자기네 직구들이 이걸 좋게 봐서 판정을 했는데 뒤집어 엎는다? 큰일 나죠.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그렇다면 개선기간 종료가 돼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2달 넘게 계속 사는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은 위험하다고 하면 많이 살 필요, 100주라도 사보는 거죠. 왜 떨어진다고 그 회사 개성기간 상장 폐지된다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사라질 회사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경제적 창의력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거시경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수를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맞고 틀렸다는 것은 진짜 S&P 500 인덱스가 오르느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3주 동안 맞춰왔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창의력 이런 데서 발휘해야 돼. 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왜 페드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도 않았는데 지수는 왜 올라갈까? 그걸 추정을 해야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월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 기대 심리가 반영하고 있네? 그럼 그 기대 심리가 유지될 때까지 주가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왜? 여름이 왔으면 소나기 왔다고 여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가을 완전 대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여름인 거죠. 그게 추세잖아요. 네네. 추세를 탈 수 있는 거. 그것도 창의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사실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게 얼마에 사지? 언제 팔지? 이거잖아요. 그쵸. 영원한 숙제죠, 사실. 네. 근데 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자체를 믿어보면 계속 올라가면 굳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장대 음봉이 나타나서 매도량이 어마어마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걱정이냐? 최고가의 상가를 다 팔고 싶어. 맞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떻게, 책에는 써있지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 이 정도 왔으면 됐어. 요새 추세도 이상하게 좀 꾸리꾸리한 것 같고 그럴 경우 내가 팔고 싶으면 그날 아예 아침부터 100원 단위 호가를 전부 다 싸버립니다. 그냥 쌓아놓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팔리면 좋고 어느 정도 팔리다 왔다 갔다 하겠죠. 안 그렇죠. 팔리면 그 다음날 또 팔면 됩니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그거.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가장 싼 가격에 한꺼번에 다 사서 맞아요. 가장 비싼 가격에 다 팔고 싶은 거. 하나님의 역할에 도전하는 거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버릴 때, 그 욕심을 제어할 때부터 주식 투자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네. 그런 이제 매매, 멘탈 이런 것도 책에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고스톱에서 돈 잃어가면서 배운 고스톱처럼 많은 일을 잃어가면서 채운 노하우. 그다음에 근데 그게 어려우면 또 못하잖아요. 쉽게 인문학적 기반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두 종목에 약간 비중을 좀 의미 있게 또 하나 하셔야 이제 되는데. 제가 일요일에 이쪽 유튜브 쪽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네오위즈 홀딩스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 네. 앞부분에 돈이 많은 데에서 빠지면 거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되고 맞아요. 가장 적은 데에서 빠짐이 끝나면 주가가 다시 큰데 돈이 큰 데부터 채워지면서 물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빅테크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은 스몰캡으로 넘어갈 거고 마지막은 코인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코인 관련주를 찾아놔야죠. 코인 관련주를 찾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비트코인 관련주 등등이 있는데 저는 게임 NFT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금융. 근데 작년 9월, 10월에 제가 지금은 컴티스 홀딩스지만 게임빌로 상당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위메이드라는 주식, 베트남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트남에 그 P2E 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위메이드 장영표 대표가 나오면서 뭐 부상증자하고 등등 하면서 주가가 오를 때 두 번째 종목 없을까 해서 게임빌을 찾았던 거예요. 게임빌이 컴투스 지금 홀딩스라 해가지고 컴투스의 모회사인데
지주회사 격인데 걔네들도 결국은 NFT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가를 했는데 거의 3배 가까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1월부터 주가가 고점 빠지고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거의 원래 위치로 회복했습니다. 맞아요. 원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코인이 간다고 작년에 그렇게 고점을 뚫었던지 다 가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한번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차발화가 돼서 실제로 성과를 보여줄 만한 종목에서 간다.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전 네오위즈 홀딩스로 보는데 네오위즈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디파이를 하고 있는 게 네오플라이가 있습니다. 비상장입니다. 네오플라이. 네오플라이 밑에 네오핀이라고 최근에 코인을 발행한 데도 있죠. 게임 코인, 그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 네네. 알트코인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작년에 NFT 바람을 타고 싱가포르에 유메이드를 따라서 싱가포르에 네오플라이를 설립을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네오플라이 디파이 사업을 하려는 찰나에 싱가포르가 코인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름만 세웠을 뿐 아무것도 못했어요. 실제로 네오플라이는 네오위즈 홀딩스가 워낙 현금 구조, 자산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준비를 다 끝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한국에서는 규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네오위즈 출신이에요. 네. 네오위즈 출신이고 최근에 뉴스 검색을 찾아보니까 두바이에 얘네가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게 창의력이에요. 왜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버리고 갑자기 두바이? 이 호기심을 생각해서 네트워크를 돌려야 돼요. 왜 위메이드가 두바이에 설립됐을까? 제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두바이나 아부다비가 코인 규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버리고 여기다 아예 철거할 수는 없고 그냥 일종의 종이회사만 버리고 위메이드가 두바이에 그 일종의 새로운 지사를 설립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장영국 씨가 네오위즈 출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저도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니까 이미 네오위즈 홀딩스도 그쪽에서 지사나 법인을 만들 작업을 들어간 것 같다라고 추정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8월 4일에 네오위즈가 그런 관련 기자회견을 크게 해서 IR 했는데 그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두바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추정해야 돼요. 왜? 싱가포르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커다란 청사진을 발표했다? 사기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싱가포르에서 못하는데 뭐 하겠다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죠. 그러면 뭔가 싱가포르이 아닌 다른 데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회복과 함께 얘네들이 위메이드를 따라서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디파이 충분히 가능성 높다. 그래서 나는 지켜보자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일요일날 그런 얘기를 좀 그래도 좀 올리고 썼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결국 좋은 쪽으로 기대를 걸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아니고 그냥 재무제표 현금성 유동자산 금액이 1,800억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네오위즈나 네오플라이, 네오핀 등등 이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이 전혀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네. 그러면 이 주식 사야죠. 그래서 나는 좋게 본다. 2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또 상승 미소님께서 보고 계신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만 듣고 덥석 사시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또 이중 검증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마음에 들면은 그때 이제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누가 산다고 맨날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흔들리냐? 이틀 오르고 3일 내리고 때로는 3일 오르고 하루 오르고 이 상간에서도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맞아요.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너무 매몰돼 버리가 빚을 내거나 아니면 얼마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닌데 전부 몰빵하거나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서버리면 일을 못해서 결국 다 팔고 도망 나옵니다. 맞아요. 그때부터 주가는 또 올라가요. 제가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거죠.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 본 거예요. 책에서도 눈이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이 관심 종목 관리만 잘해도 되는데 결국 내가 산 종목 맨날 올라가지도 않는데 가끔 하나씩 관심 종목에서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그날만 올라갈 건데 나는 맨날 이 주식이 보였던 거예요.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고 내 건 안 올라가지?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카더라 한 겁니다. 카더라 한 건데 여러분도 제 말이 맞는지 사업보고서는 뒤져봐야죠. 맞아요. 뉴스 검색을 해야죠. 위메이드, 장영국, 두바이 이렇게 검색해 봐야죠. 내 말이 맞는지. 그러고서 여러분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상승미소 이명로가 재무제표 안에 현금성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확인하시고 괜찮다 싶으면 항상 조금씩. 왜? 돈이 없지 종목이 없냐. 항상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 좌파, 우파가 아닌 친수익파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뭐 정치적인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네. 주로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 중앙은행은 돈의 양을 결정합니다. 퍼 붙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특정 섹터에 돈을 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중앙은행은 은행에 할인 대출 금리를 낮게 해주고 높게 유지해서 돈의 양을 통제할 뿐이고 이 돈이 어디로 갈지는 정치인이 정합니다. 정치인이 어떻게 정하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방지법안 나왔죠. IRA라고 하던데 인플레이션 방지법안이라고 하는데 자 전기차 보조금 지급, 뭐 태양광 보조금 결국 이쪽으로 돈을 정치인이 몰아든 거예요. 네. 예산권이 결국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는 것은 국회에서 일이고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면 그쪽 산업이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목표와 사명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돈을 우선순위를 예산을 어디에 배정할지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와 다른 사람이 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가령 뭐 지금 윤 대통령이 나라 망했다, 다 망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지금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주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투자는 정치인 지가 길어봤자 5년 있는 것이고 5년 안에 돈은 굴러다녀야 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지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돼. 당위성 때문에 투자 못하고 개털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는 당위성하고 관계없어요. 돈이 어디로 올라가냐 열심히 지켜보고 그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즉 좌파 우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수익파 돈이 가는 쪽만 열심히 쫓아다니자. 그래서 투자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지하거나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사실 뭐 댓글이라든지 저희도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정치적인 논리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네. 은근히 계세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이 투자 수익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정말 그 냉정하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 기회를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어떤 말씀 드릴까요? 그냥 뭐 못하신 말씀도 괜찮으시고 이거는 꼭 투자자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지금 사회자님하고 잠깐 골드만삭스 얘기했잖아요. 네네. 어떤 방송이나 어떤 글들을 보면 뭐 워런 버핏이 이랬다. 뭐 누가 이랬다. 골드만삭스가 이랬다. 그래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그 투자 사대주의다. 워런 버핏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수십억 달러 손실 났다던데요? 수백억 달러인가요? 수십억 달러인가요? 빅쇼트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마이클 베이. 네네. 지난주 CNBC 보니까 CNBC 프로에 유료 방송이 있거든요. 보니까 마이클 베리가 6월 말자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았답니다. 자, 어떤 사람들 마이클 베리가 다 팔았대라고 떨어진다. 그 사람 앉아서 손에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식 포지션을 6월 말부로 정리했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올랐네요. 자, 골드만삭스가 신이 아니고 JP모건도 신이 아닙니다. 누가 올랐다는 거 걔네들은 더 많은 정보, 자료가 있어서 충분히 예측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그 자료가 뭐지? 뭐라 하려면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을 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예측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스스로 주관을 세우셔야지. 골드만삭스가 이래서 떨어진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돈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골드만삭스로. 골드만삭스에 가 있죠. 당연히 가 있죠. 뭐하러 내가 투자합니까? 골드만삭스가 시키는 대로 수수료 주고 말지. 근데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의 영역이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신도 아마 못 맞출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고해성사돈이라고 바쁠 거 아닙니까? 네네. 즉 어느 누가 이랬대더라, 신문에서 이랬대더라, 누가 이렇게 했대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에 진척이 없습니다. 아까 농담식으로 고스톱도 돈 꼴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네. 자기가 스스로 예측하고 창의력을 발휘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만드는 연습, 주가 어떤 종목을 찼어도 이 종목이 무슨 호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호재가 혹시 반영이 되면 이건 사업보고서 기반하에 나온다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추론을 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거기에 붙는 용기, 이런 노력, 이건 어떻게 나오냐, 많이 해보면서 시행착오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스스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책도 있고 공부도 하고 이 방송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잘하게 되려면 결국 10번 하면 9번 실패해서 한 번 기회에서 다시 나오고 그 횟수를 늘려가고 성공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으셔도 됩니다. 못 믿으실 분들은 투자의 감각과 사이다 경제를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예전에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 그렇게 또 정확한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없고 뭐 정말 약간 투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성과가 안 좋으셨다가 네. 정말 이 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터득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또 쭉 계속해서 성장을 잘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스스로 뭐 이런 정보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기만의 그런 투자 근육을 잘 키워가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또 대표님이 최근에 출간하신 책, 이 부분이 정말 그런 부분에 큰 도움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상승미소 또 채널도 가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저도 좀 잘 받고 있거든요. 네. 잘 들으시면 정말 좋은 투자 성과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명노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